역적의 딸과 노비. 옛날 어느 마을에 이 만강이라는 산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총명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지요. 양반집 자식이었으면 신동으로 널리 알려졌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비의 자식이어서 그 총명함이 오히려 해가 되고 말았지요. 이 만강은 신 선생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신 선생은 한양에서 문관 벼슬을 하다가 낙향하여 글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신 선생은 만강의 뛰어난 재주가 아까워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만강은 3년 동안 글을 배워 신 선생의 학문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지요. 나이 14살이 되면서부터 신 선생 아래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접장이 되었습니다. 만강은 어엿한 청년으로 자랐지요. 잘생긴 데다가 글 공부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만강은 안 될 줄 알면서도 신 선생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지요. 선생님, 과거를 볼 길이 없을까요? 네 실력이면 급제를 하고도 남을 것이지만 세상이 받아주지를 않으니 어찌하겠느냐? 나는 너만 보면 이 나라에 계급이 왜 있는지 안타깝구나. 두고 보십시오. 저는 꼭 양반이 되어 벼슬을 할 것입니다. 만강이 사는 곳 옆 마을에 난리에 가담한 죄로 몰락한 최진사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남자는 씨를 말리고 나이 20살이 꽉 찬 처녀가 하나 남아 집을 지키고 있었지요. 최진사의 딸이었습니다. 역적의 딸이어서 누가 데려가려 하지 않았지요. 만강은 최진사의 딸을 이용하여 양반이 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만강이 최 교수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최 교수는 몸종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폐가처럼 으스스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끊기고 집을 돌보지 않아 귀신이 나올 것 같았지요. 아니, 네가 웬일이니? 최 교수는 어릴 적부터 만강을 알고 지냈습니다. 영리한 만강을 늘 귀여워하였지요. 아씨, 그동안 글 공부를 하느라고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은 이리 찾아준 것만으로 고맙다고. 최 교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시집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역적 집의 딸을 누가 데려가겠니? 만강은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아씨, 저와 멀리 달아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함께 살자는 말입니다. 달아나서요. 그건 안 될 말이지. 숨어 살다 신분이 들통나면 네 목숨마저 위태로워진단다. 최 교수는 만강을 좋아했습니다. 아씨, 전 어떻게든 양반이 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산다고 양반이 될 수는 없어. 오히려 들키면 너나 나는 살아남지 못한다. 방법이 없을까요? 양반이 되는 길이라면 방법이 하나 있단다. 잠시 들어오너라. 최 교수는 벽장 속에서 족보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외가 족보이니라. 외가가 어딥니까? 외조부택이 영월에 있단다. 이것이 엄씨 족보이다. 가지고 가서 엄씨 행세를 하면 양반이 될 수 있을 것이야.
만강은 고마운 나머지 최 교수를 덥석 안았습니다. 만강아, 나는 시집을 간다고 해도 첩사리가 고작일 것이야. 네가 나의 신랑이 되어다오. 이렇게 두 사람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날 무렵 만강은 고향을 떠났지요. 최 교수는 만강의 앞길을 망친다며 끝내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만강은 엄택주로 성과 이름을 고쳤지요. 그리고 영월로 가서 어몽도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어몽도는 단종이 역적으로 몰려 죽자 죄인이라 하여 아무도 시체를 수습해 주는 이가 없어 몰래 단종의 시체를 염습하여 뒷동산에 묻어준 의인이었지요. 이름을 고친 엄택주는 영월에 들어가 단종의 능에 참배한 뒤 어몽도의 묘에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몽도의 자손이라며 사칭을 하였지요. 다행히 일가가 많지 않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어 엄씨 행세를 하며 과거 준비를 했습니다. 엄택주는 영어로장 김씨의 딸과 결혼도 했습니다. 첫날 밤 그는 신부에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 과거에 급제를 못한 데서야 사내라 할 수 있겠소. 절에 들어가 시험 준비를 하여 과거에 붙고 난 뒤 당신 곁으로 돌아올 것이오. 엄택주는 그 길로 절에 들어가 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10년 뒤 그는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지요. 엄택주는 금이 환영했습니다. 연일 현감이 된 엄택주는 연일에 가서 전임 현감과 인수인계를 하고 정식으로 현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민 출신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는 백성들의 고통과 지방 아전들의 비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1년도 채 되기 전 연일 현감의 선정이 인근 고을에 쫙 퍼졌지요. 아전들도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백성들은 현감을 존경하고 따랐지요. 그는 연일 땅을 누비며 백성들을 만나 직접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등 잠시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3년을 다스리고 임기를 마쳤지요. 그는 올 때처럼 갈 때도 괴나리 보찜 하나를 등에 지고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심리 밖에까지 나와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택주는 어느 산골에 들어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훈장 노릇을 했습니다. 벌어놓은 것이 없어 끼니가 아쉬웠지요. 한가한 생활을 하다 보니 잊고 살았던 옛날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문득 최 교수의 얼굴이 눈에 밟혔지요. 그는 최 교수의 소식이 궁금하여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엄택주는 고향 근처의 주막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주막 주모를 상대로 말을 걸어보았지요. 이곳에서 오래 사셨소? 왜 묻소? 물어볼 만해서 묻는다오. 뭘 알고 싶어? 옛날에 최진사 댁 규수가 있었지 아마. 그 규수는 어찌 되었소? 주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여인은 어찌 아시오? 먼 친척벌 된다오. 친척되는 양반이 그 여인 소식을 모른단 말이오. 객지로만 나돌았으니 모를 수밖에. 농부에게 시집을 갔다가 지금은 과부가 되어 혼자 산다오. 양반댁 규수가 왜 농부에게 시집을 갔다오? 그 규수 젊은 노비와 만난 것도 모르오. 그놈이 규수를 건드려 놓고 도망쳤으니 어쩌겠소? 농부에게나마 시집을 가야지요. 그 규수가 지금
어디에 사오? 바로 이 옆마을에 산다오. 엄택주는 그 교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는 만강을 첫눈에 알아보았지요. 살아있었구나. 미안하오. 내 너무 무심하였소. 양반이 되어 과거를 보았니? 당신 덕분이요. 내 이름은 엄택주이고 과거에부터 연일 현감을 지냈소. 그랬구나. 참으로 장하다. 두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 마음껏 회포를 풀었습니다. 엄택주는 오래 머물 수 없어서 다시 돌아갔지요. 최 교수는 택주를 기다리는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그 무렵 태백산 아래에서 연일 현감이 훈장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차차 학동들이 늘어나 아주 즐거웠지요. 봉화 현감과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인근의 양반들은 엄택주와 사귀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세월이 10년이나 흘렀지요. 엄택주는 아들 둘을 혼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옛 고향에 가끔 들러 최 교수와 예정을 나누었습니다. 영조 21년이었지요. 그런데 옛 고향에 현감이 새로 재직 중에 있었는데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동생이 놀러와 형과 집안 대소사를 의논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현감인 형이 이만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천민이 양반 교수를 만난 것이 큰일 날 일이지요. 조정에 올라가는 대로 주상께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영조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산호 이만강은 양반집 교수와 정을 통하고 양반을 사칭하고 과거를 보아 급제한 뒤 지방 수령으로 내려가 그 행패가 자심했다 하옵니다. 그 소문에 조정이 벌컥 뒤집혔지요. 하지만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 만강이라는 이름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현감이 최 교수를 신문하게 되었지요. 엄택주의 과거가 속속들이 파헤쳐졌습니다. 엄택주는 한양으로 압송되었지요. 엄택주는 국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이만강이냐? 아니요. 저는 전 연일 현감 엄택주요. 다 알고 있다. 최진사댁 최 교수를 모른다고 할 것이냐? 그 교수는 나와 내외 종간이요. 배짱 한번 두둑하군. 최 교수와 대질 신문을 받겠느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택주는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영조는 연일 현감 시절 엄택주의 행실을 샅샅이 알아내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 수령으로서 엄택주만큼 치적을 남긴 목민관이 없었습니다. 영조는 다시 그를 수령으로 내보내고 싶었지요. 그런데 조정 대신들은 엄택주를 사형에 처하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엄택주에게 벌을 주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대신들의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택주는 수령으로서 선정을 베풀었다. 부모를 속이고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속인 죄로 하나같이 사형에 처하라고는 하나 과인은 그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여 귀양을 보내노라. 그리하여 엄택주는 양반에서 다시 천한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신들은 최 교수에게도 죄를 주라 아우성이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여인으로서 천민이 되었거늘 죄까지 주는 것은 참혹한 일이다. 만강은 최 교수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웃는 얼굴로 귀양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치를 부리는 왕.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였지요. 지금의 궁궐은 지은 지가 오래되어 비좁고 낡았구나. 그러니 궁궐을 다시 짓도록 하라.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지요. 이럴 때에 궁궐을 새로 짓는다면 백성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지요. 이번에 짓는 궁궐은 가장 웅장하게 짓도록 하라. 그리하여 왕의 위엄을 떨칠 수 있도록 하라. 궁궐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속에서 베어진 나무들이 운반되어 오고 돌들이 날라졌습니다. 왕은 매일같이 공사장에 나와서 신하들을 체근하였지요.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궁전을 보고 싶구나. 군사들은 일꾼들을 잠시도 쉬지 못하게 부렸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왕궁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였지요. 가운데에 높고 웅장하게 세워지는 건물은 임금이 나란히를 돌보는 정전입니다. 이곳은 짐이 나란히를 돌보는 곳이니 가장 위험이 있어야 한다. 이 정전에 이르기까지 120계단을 만들라. 일꾼들은 120계단을 쌓았습니다. 정전에 이르는 계단은 보기만 하여도 웅장한 멋이 깃들고 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잘 되었구나. 왕은 아주 만족하였지요. 어느덧 궁궐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피땀으로 이루어낸 역사였지요. 이윽고 새로운 궁궐이 완공되었습니다. 왕의 말대로 어느 왕조 때보다도 웅장한 궁궐이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정전에서 문무백관 회의를 하겠다. 모든 신하들에게 전하라. 신하들은 정전으로 이르는 120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숨차라. 무슨 정전을 이리 높이 지었단 말인가? 늙은 신하들은 젊은 신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맨 마지막에 왕이 여러 시종들을 거느리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르고 지쳐버렸지요. 뒤를 따르던 시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대왕마마 문무백관이 기다리고 있어옵니다. 어서 오르시지요. 도승지가 재촉을 했습니다. 왕은 얼굴을 찡그리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숨이 가빠졌지요.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왕은 이를 악물고 계단을 올랐지요. 여봐라, 이 계단을 만든 자가 누구인가? 계단을 쌓는 일은 백성들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단을 올리도록 한 자는 누구인가? 도승지는 얼른 대답하지 못하였지요. 그 사람은 바로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고 묻질 않느냐?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라. 대왕마마께서 정사를 돌보는 정전은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이지. 그래서 대왕마마께서 정전을 높은 곳에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정전을 오르는 계단을 120계단으로 쌓으라고 하시는 어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어명을 내렸지. 백성들은 대왕마마의 어명을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단을 쌓으라고 한 자가
나란 말인가? 황공하옵니다. 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왕은 엉금엉금 기다시피 계단을 다시 내려왔다고 합니다. 파괴승과 실수를 저지른 왕후. 경종은 고려 제5대 임금이었지요. 그런 경종은 젊어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헌의 왕후는 경종의 죽음을 슬퍼하였지요. 나날이 야위어가던 헌의 왕후는 성격마저 거칠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헌의 왕후는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파괴승 김치향과 그만 불의의 관계에 빠지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지? 헌의 왕후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나 왕비는 아들을 낳게 되었지요. 잘생긴 아들입니다. 헌의 왕후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잠든 아이를 보며 왕후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 아이로 하여금 왕위를 잊게 하는 것이야. 경종의 뒤를 이어 사촌 동생 계령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제6대 임금 성종입니다. 그러나 성종은 38살의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성종의 뒤를 이어 경종의 아들이 1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목종이지요. 하지만 목종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의 왕후는 자신과 김치향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왕위를 잇게 하려고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대량 원군이 그였는데 대량 원군은 태조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헌의 왕후와 김치향은 대량 원군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지요. 마마, 대량 원군을 조용한 절에 가서 쉬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헌의 왕후는 목종으로 하여금 대량 원군을 승경사라는 절에 가두게 했습니다. 기회를 엿보아 대량 원군을 살해할 속셈이었지요. 하지만 좀처럼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헌의 왕후와 결탁한 김치향 일파는 대량 원군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전하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찾아봅시다. 궁리를 하던 김치향 일파는 목종을 찾아가 대량 원군을 삼각산 기슭에 있는 신열사로 보내라고 간청했습니다. 신열사는 진관 조사가 혼자 머물며 수도를 하던 작은 사찰이었지요. 간신들은 대량 원군이 이곳에서 머문다면 처치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마, 대량 원군을 진관 조사 밑에 보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진관 조사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심이 옳은 줄 아뢰옵니다. 간신들이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모르는 목종은 신하들의 끊임없는 간청에 하는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대량 원군은 그리하여 진관조사 밑에서 글도 배우고 불경도 외우게 되었지요. 그리고 거적한 산사에서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관조사는 대량 원군을 남몰래 뒤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말았지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관조사는 본존불상을 옆으로 밀쳐내고 그 자리를 조금씩 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관조사는 법당에 들어가 독경을 외는 척을 하며 그렇게 며칠 동안 땅을 파고 팠습니다. 어느덧 어린아이가 들어가 숨을 수 있을 만큼의 굴이 파졌지요. 진관조사는 곧 대량 원군을 은밀히 불러
그곳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스승님, 이곳에 들어가 숨으라니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진관조사는 대량 원군을 그곳에 숨기고 며칠간 먹을 양식과 물도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도 절대로 밖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대량 원군에게 다짐을 받아낸 진관조사는 다시 불상을 제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헌의 왕후가 보낸 자객들이 신열사로 들이닥쳤지요. 여기 있던 꼬마를 내놓으시지요. 나는 모르오. 진관조사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정말로 모른단 말이오. 그들은 진관조사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지요. 자객들은 법당과 절 주변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지요. 불상 밑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절을 휘젓던 자객들은 대량 원군이 멀리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자객들의 보고를 받은 헌의 왕후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태우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 왕 위에 오를 거라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굴 속에 숨어 있던 대량 원군은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종은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목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바로 대량 원군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대량 원군은 고려 제8대 임금이 되었고 현종이 바로 불상 밑에 숨어있던 어린 소년이랍니다. 모든 음모가 발각되어 김치향 부자는 처형이 되었고 헌의 왕후는 평민이 되어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신열사 자리에 대가람을 세우도록 하라. 현종은 진관조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신열사 자리에 큰 사찰을 짓게 했습니다. 이 사찰이 바로 진관사라고 합니다. 원래 진관사는 6.25 전쟁 때 모두 타버렸고 지금의 진관사는 그 후에 다시 지어진 사찰이라고 합니다. 법당 안에는 고려시대 현종의 목숨을 구한 본존 불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음악가. 옛날에 중국에 있는 진나라 사신들이 고구려에 왔습니다. 진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왕은 특산물을 선물로 가져왔지요. 진나라 사신도 여러 선물을 가져와 고구려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선물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잘 다듬은 나무통 위에 7개의 줄을 얹은 물건이었지요. 사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진나라가 자랑하는 칠현금이라는 악기옵니다. 줄이 7개라 칠현금이라 하지요. 어떻게 연주하는 악기인고? 줄을 튕기면 되옵니다. 고구려 왕은 손가락으로 줄을 튕겨 보았습니다. 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왕이 사신에게 말했습니다. 어찌 연주하느냐? 소신은 연주법을 모르옵니다. 하지만 고구려에도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이 있을 줄 아옵니다. 그들에게 연주를 시키면 될 줄 아래옵니다. 고구려 왕은 불쾌했습니다. 악기를 선물했으면 악공을 보내든지 연주법을 적은 기록이라도 주는 것이 예의지. 진나라가 악기만 보내는 것은 우리 고구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신이 진나라로 떠난 뒤 왕은 악공을 불러 칠현금을 연주해 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악공 역시 그것을 처음 보는지라 생소하였지요. 대왕님,
연주법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왕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칠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찌푸린 얼굴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고 덕나라 진나라에게 화가 났습니다. 과인이 궁궐의 약공을 불러 연주해 보라 하니 잘 모르더구나. 우리 고구려가 무엇이 부족하여 저런 악기 하나 제대로 연주하지 못한단 말인가? 나의 답답한 속을 풀어줄 자가 정녕 없는 것이냐? 바로 그때 신하들의 시선이 한 신하에게 쏠렸습니다. 왕도 신하들처럼 한 신하를 유심히 쳐다보았지요. 그는 왕산악이라는 신하로 신하들 중 악기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왕산악은 자기에게 쏠리는 시선을 느꼈지요. 그때 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대가 칠연금을 연주하는 방법을 알아내도록 하라. 소신이 연주법을 알아내겠습니다. 왕산악은 궁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였지요. 하인이 칠연금을 수레에 싣고 뒤를 따랐습니다. 왕산악은 마음이 무거웠지요. 왕에게 한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왕산악은 답답한 마음에 칠연금을 싣고 오는 하인을 쳐다보았지요. 그때 왕산악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술의 바퀴를 보는 순간 왕산악은 생각하였지요. 저 술에도 누군가 고민하고 연구하여 만든 것이지. 우리 물건들이 모두 그러하다. 왕이 준 숙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칠연금을 연주하는 방법을 알아내라는 것이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그날 왕산악은 밤 늦도록 잠들지 못한 채 칠연금의 여기저기를 만져보았습니다. 칠연금에 열중한 왕산악이 혼자 중얼중얼 거렸지요. 소리가 너무 무겁구나. 줄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것이군. 왕산악은 소리가 나는 원리는 금방 깨우치게 되었지요. 무슨 일이든 첫걸음이 어려운 법이지. 일단 시작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소리가 나는 원리를 알았으니 반은 푼 것이지. 내일부터는 어떻게 줄을 튕겨야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자. 다음날 왕산악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칠연금을 무릎 위에 올렸지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왕산악의 머릿속에는 칠연금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한 손으로 줄을 튕기는 흉내를 내보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자마자 그는 냉큼 칠연금 앞으로 돌아왔지요. 7개의 줄 아래에 여러 가지 볼록한 점이 있었습니다. 왕산악은 점이 표시된 지점에 왼쪽 손가락을 얹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줄을 튕겨 보았습니다. 어떤 점에 손을 얹느냐에 따라 소리가 약간씩 달랐지요. 너무나 힘들고 지루한 일이었습니다. 7개의 줄 중 어떤 줄을 튕기느냐에 따라 소리가 다르니 이를 일일이 기억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적는 것이 좋겠군. 왕산악이 종이에 어떻게 점을 짓고 어떤 줄을 튕겼을 때 어떤 소리가 났는지를 기록하였지요. 이날 왕산악은 시간이 빠르게 흘러 점심이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지요. 손가락이 살짝 까진 것도 몰랐습니다. 칠연금의 비밀을 푸는 일에 푹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며칠 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일인데 점점 목표 지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낮은 소리를 어찌 내는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다른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 손가락으로 줄을 짚고 다른 손으로 줄을 튕기는 일에 점점 익숙해진 것이었지요. 수없이 반복을 하니 자기가 아는 고구려 음악을
칠연금으로 엉성하게 남아 연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고 왕산악은 마침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지요. 고구려의 음악을 칠연금으로 완벽하게 연주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 왕은 왕산악의 연주를 들은 뒤 왕산악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의 손은 아주 거칠어져 있었지요. 다음에 진나라 사신이 오면 칠연금 연주를 멋지게 하여 코를 납작하게 해 주거라. 왕의 말에 왕산악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더 좋은 방법이 있사옵니다. 제가 칠연금을 연주해 보니 소리가 깊긴 한데 소리의 울림이 적었지요. 또 높고 낮은 음을 자유롭게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왕께서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신다면 제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악기를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오. 어려운 일일수록 보람도 큰 법이지요. 자네 생각이 아주 장하다. 온 천하에 자랑할 만한 고구려의 악기를 만들어 보거라. 왕의 격려 속에 왕산악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왕산악은 먼저 악기의 몸통이 되는 나무부터 연구하였지요. 오래될수록 단단해지는 오동나무로 악기의 뒷판을 만들었습니다. 앞판은 밤나무로 만들었지요. 그러자 소리를 울리는 성능이 훨씬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왕산악은 줄을 7개가 아닌 6개로 하면 연주하기도 쉽고 칠연금 못지않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지요. 줄을 나무판에서 더 높이 올려 튕기면 울림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왕산악은 줄 아래에 나무 조각을 받쳤습니다. 그 상태에서 줄을 튕겨 보았지요. 훨씬 울림이 좋고 다양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16개의 궤를 받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산악의 가장 큰 발명은 줄을 튕기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지요. 그래, 손가락만으로만 줄을 튕기라는 법은 없지. 젓가락처럼 쥐기 쉬운 나무로 줄을 튕기는 것이야. 그럼 더 멋진 소리를 낼 수 있어. 왕산악은 대나무를 잘라 튕기는 막대기를 만들었습니다. 왕산악은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마침내 세상에 없던 악기를 만들어내었지요. 스스로 만족할 만큼 훌륭한 악기를 만든 날, 왕산악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었지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주 큰 즐거움이구나. 며칠 뒤 왕산악은 왕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주를 했습니다. 왕은 감탄을 하며 고구려의 자랑이 된 현악기에 검은고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흥이 오른 왕이 다시 왕산악에게 연주를 청하였지요. 그의 연주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평화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궁궐로 한 마리 검은 아기 날아들었지요. 검은 아기 소리에 취해 날아왔다고 하여 검은고에는 현학금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왕산악이 만든 검은고는 신라와 백제에도 전해지게 되었지요. 고려를 거쳐 조선 시대로 전해져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둥이 된 스님. 옛날에 상주에 있는 공갈못은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둑이 무너져 버리곤 했습니다. 둑이 무너져 물이 쏟아져 나오면 근처 마을의 논밭은
모두 물에 잠겨버렸지요. 마을도 물에 잠겨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못둑을 다시 튼튼하게 쌓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도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둑은 금방 또 터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올해도 또 못둑이 터지면 어쩌지? 마을 사람들이 그늘 아래에 모여 걱정을 하고 있을 때였지요. 마침 시주를 다니던 낯선 스님이 이 마을을 지나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스님?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물었지요. 다름이 아니라 못둑을 쌓을 때 산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놓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못둑은 2번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스님은 어디론가 바삐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네, 산 사람을 어떻게 둑 쌓는데 넣는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못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그 방법이라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나 기둥으로 세워놓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걱정에 잠기게 되었지요. 며칠 후 스님이 다시 마을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구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요. 그럼 제가 서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은 스스로 무너진 못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마을 사람들이 못으로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어서 둑을 쌓아 올리시지요. 스님이 못둑에 서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시키는 대로 스님을 기둥으로 삼고 둑을 쌓아 올리게 되었지요. 마침내 못둑이 완성되었고 그 후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못둑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왕의 유배지. 단종의 나이 12살 때 아버지인 문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단종은 작은 아버지인 수양대군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 수양대군은 단종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임금이 바로 세조이지요. 단종은 수강궁에 갇힌 채 쓸쓸히 지내야 했습니다. 그 무렵 집현전 학자 출신인 몇몇 문신들과 유흥부 등의 무신들은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실 것을 모의하였지요. 수양대군을 죽이고 단종을 다시 왕의 자리에 앉힙시다. 그러나 이들의 모의는 김질이라는 사람의 밀고로 탄로가 나고 말았지요. 이렇게 되자 이 사건의 주동자인 성삼문, 이계 유흥부, 박팽년 등 충신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세조는 단종도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는 영월로 귀양을 보내버렸습니다. 영월에 있는 청령포로 귀양을 간 단종은 외로운 나날을 보내었지요. 뒤쪽은 절벽으로 된 산이 가로막고 있고 양옆과 앞쪽은 강물이 놓여 있어 마치 섬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 단종은 청령포에 갇힌 채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지요. 그곳에 갇혀있던 어린 단종은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올라가 강 건너 멀리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리곤 하였지요. 그러다 어느 해 여름
홍수가 나서 청룡포가 물에 잠기려 하자 세조는 단종을 광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했습니다. 단종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광풍헌 동쪽에 있는 정자에 올라가 실을 읊곤 하였지요. 어느 날 단종이 정자에 올라가 실을 읊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와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마마, 외로우시지요?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품속에서 머루를 꺼내어 단종에게 바쳤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예, 소인은 추익한이라 하옵니다. 추익한은 한성 부윤을 지냈던 사람으로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 이곳에서 조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단종이 정자에 앉아 홀로 시를 읊는 것을 보고는 하도 가련하여 찾아왔던 것이었지요. 그때부터 단종과 추익한은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제가 따온 산머루입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산머루를 맛본 단종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참 달고 맛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추익한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에 올라가 산머루를 따다가 단종에게 갖다 바치고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이제 단종은 그를 하루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추익한이 단종에게 가져다 줄 머루를 따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연하리에 있는 계사폭포 앞에서 단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종이 왕이 입는 곤룡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추익한은 머루를 든 채 단종에게로 달려가 물었지요. 마마,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자 단종이 말 위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태백산으로 가는 길이요. 그러고는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추익한은 단종이 거처하던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뜻밖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단종이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고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추익한은 조금 전 단종을 만났던 계사폭포까지 달려가 단종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단종의 시신은 걷어주는 이 없이 한동안 동강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엄홍도라는 사람이 몰래 가져다가 동을지산 기슭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장릉이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도술로 메운 연못. 옛날 신라의 고승 진울은 절을 짓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절터를 찾던 중 지금의 보림사라는 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 이곳은 천하의 둘도 없는 명당 자리였지요. 진울은 기뻐하며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과연 명당 자리구나. 진울은 고생한 보람이 있다며 기뻐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런데 달려가 보니 그곳은 땅이 아니라 물이 차 있는 못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실망한 진울은 목가에 있는 돌 위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러나 그는 쉽게 단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을 메워 절을 지으면 되겠는데 저 넓고 깊은 못을 무슨 수로 메우지? 혼자 고민하던 진울은 마침내 꾀를 내었습니다. 진울은 도수를 부려 근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병을 앓게 하였지요.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퉁퉁 붓고 가려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다는 약을 써보아도 소용이 없었지요. 눈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마을 저 마을로 번져
모두들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이때 진울이 마을로 내려가 누구든지 눈에 병이 있는 사람은 가지산에 있는 못에 돌 하나와 숯 한 덩이를 던지면 눈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지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눈병을 앓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숯과 돌을 들고 못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못에다 숯 한 덩이와 돌 한 덩이를 넣고 나니 눈병이 씻은 듯 나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못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숯 덩이와 돌 덩어리들로 못이 거의 메워지자 못 속에 살던 뱀과 이무기들이 앞다투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청룡과 백룡은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지요. 여기가 내 집인데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이야? 청룡과 백룡이 버티고 있자 진울은 들고 다니던 지팡이로 청룡과 백룡을 쳐서 못에서 쫓아냈습니다. 억울하다. 내 집을 빼앗기고 쫓겨나다니. 못에서 쫓겨난 두 용은 지금의 용소로 달려갔습니다. 용소로 간 청룡과 백룡은 서로 먼저 승천하려고 다투었지요. 그러던 중 백룡이 꼬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산기슭이 토박 나면서 푹 패어 못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못을 용소라 부르게 되었고 마을 이름도 용문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울이 청룡과 백룡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지은 절이 바로 보림사라고 합니다. 거인의 섬에 간 어부들. 옛날 어느 마을의 어떤 총각이 어부들과 함께 고기 잡이를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파도를 만나게 되었지요. 고기잡이 배는 파도에 휩쓸리고 비바람에 떠밀려서 아주 먼 곳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바다가 잠잠해졌지요. 안개가 걷히자 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섬이다. 이젠 우리 살았어요. 총각 말에 다른 사람이 외쳤습니다. 섬 앞바다에 누군가가 나와 있는데. 뱃사람들이 반가워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어대자 섬 사람이 배로 성큼성큼 다가왔지요. 그런데 섬 사람이 걸을 때마다 파도가 일더니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이었습니다. 먹구름이 끼는지 하늘까지 어두워졌습니다. 뱃사람 하나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지요. 그랬더니 섬 사람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인이다. 배가 태풍에 휩쓸려 거인이 사는 섬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인은 배를 섬에다 끌어놓고는 뱃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요. 내 살다 거인 집에도 묵어보는군. 총각이 입을 벌려 먹는 신용을 하며 큰 소리로 물었지요. 이보시오 거인 양반, 먹을 것 좀 없습니까? 거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당 한가운데 불을 지폈지요. 밥을 하려나 보네. 태풍을 만나 쫄쫄 굶었는데 이제야 배를 좀 채우겠군. 불이 활활 타오르자 거인은 뱃사람들 서너 명을 불러 세우더니 누가 말릴 틈도 없이 불에 구워 꿀꺽꿀꺽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놀라 달아나기 시작하였지요. 거인은 술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그대로 쿵 쓰러져 버렸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지요. 우리 어서 밖으로 빠져나갑시다. 총각 말에 모두들 달려들어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어찌나 크고 무거운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거인이 잘 때 해치우도록 하지요. 뱃사람들은 마당에서 주운 나뭇가지로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잠든 거인에게 다가가서 한꺼번에 거인의 눈을 찔렀지요. 거인은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날뛰었습니다. 그러다 마당 한가운데 피운 불이 거인의 옷에 옮겨 붙게 되었습니다. 거인은 대문을 부수고 바닷가로 뛰어들었지요. 그 틈에 뱃사람들도 거인의 집에서 빠져나와 배에 올라탈 수가 있었습니다. 약이 오른 거인은 배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잔잔하던 바다가 요동을 치더니 파도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뱃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는데 언제 쫓아왔는지 거인이 한 손으로 배를 잡았지요. 뱃사람들은 배에 실린 칼을 휘둘러 거인을 막았습니다. 거인은 총각이 쓴 작사를 맞아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파도가 높게 일렁였고 배는 미끄러지듯 멀리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총각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고생도 모두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태풍에 쓸려 거인의 섬에 간 것이니 집에 올 때에도 같은 태풍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각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쿵 소리가 나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놀라 두리번거리는데 물 위로 뾰족한 지느러미가 올라왔지요. 상어다. 상어가 또 배를 들이받아 총각은 그만 물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는 곧 빨간 피로 물들었지요. 상어 이빨이 총각의 다리를 물고 총각이 든 도끼가 상어 몸통을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뱃사람들의 도움으로 총각은 살아남게 되었지요. 하지만 두 다리는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총각은 다시는 고기잡이 배를 탈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어느 강가에서 나룻배를 부리는 사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